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주택 가격도 2배, 부담도 2배, 금리도 2배. 근데 어떻게 더 오르죠? 여력에 대한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요, 무조건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건설업이 좋아진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분양에 대해서 기사가 안 나오는데요. 1월, 2월, 3월만 해도 80% 이상이 다 미분양이에요. 결국은 터질 건 터진다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번 하반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머니인사이드 집값이 알고 싶다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표영호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최전방에서 최전문가로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래나 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소강 상태에 있고 또 눈치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거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었다는 그 기억 때문에 또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번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환경과 팩트들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또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다른 점이 한 4가지가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주택 가격 수준입니다. 가격 수준.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이제 들어왔을 때는 IMF 끝나고 건설사들이 힘들 때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임대주택 정책 펼치면서 좀 안정을 찾아가가지고 98년도에 났으니까 99, 2000, 2002년도에 취임하셨잖아요. 딱 이제 안정되기 시작한 데부터 출발을 하는데 금리가 그때 3.5%였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막 5%, 6%, 7%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금리라고 판단되는 수준이 된 거고 우리는 소득이 그때 경제 성장률이 5%예요. 그러니까 금리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으니까 시드머니 자본 축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IMF의 위기가 있으니까 가격이 좀 내려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접근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이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폭등을 해가지고 2005년, 6년 쭉 가고 전 세계가 또 그때 돈을 많이 풀어서 글로벌 뭐 노믹스 이런 시절이 시작될 때니까 글로벌이 호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고 올라가니까 주택수요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저금리가 일단 기본인 거고요. 주택 가격 두 번째 수준. 그리고 정책도 또 그걸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규제를 안 하고 초반에는 나중에 2007년도 돼서야 상한제 쓰고 뭐 이렇게 DTI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는 아시겠지만 2013, 14년도까지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제 4년도 한 중반 하반기 전까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이제 빚내서 집사라 정책 시작하시고 나서 이어지다가 탄핵당하면서 17년에 이제 갑자기 신정부가 들어왔잖아요. 인수위도 없이.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뭐게 없으니까 예전에 하던 걸 그대로 하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확대를 한 바람에 이게 이제 폭탄이 돼가지고 임대사업자가 막 집을 혜택을 많이 주니까 막 사니까 매물이 없어지잖아요. 매물이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수요는 있고 이런 오류에다가 플러스 금리가 또 낮았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1.5%였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날 텐데 코로나 터지면서 0.5까지 내려갔잖아요. 둘 다 저금리예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그럼 또 박근혜 정부 때 주택 가격이 어땠냐? 또 수준이 낮았어요. 어느 수준이냐면 우리가 중위 가격이 중위 주택 가격을 살 때 중위 소득자가 보통 소득의 한 20에서 25%만 부담하면 대부분 살 수 있었어요. 집을 서울도. 그런데 이게 이제 급등하기 시작한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급등을 했죠. 그때 이제 0.5% 저금리가 되니까 이게 이제 많이 올라와서 226이라는 걸 찍어요. 그때 이제 뭐 미친 집값 2라 그랬잖아요.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정권 뺏겼잖아요. 부동산 정책이 잘못해서. 되게 중요하죠. 젊은 층들이 문재인 정부한테 화가 많이 났죠. 그럼 요번에는 또 이 진보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또 민주당이 들어오면 또 올라간다는 게 이제 일반 분들 얘기인데 그럼 요번에 금리를 볼까요? 몇 프로인가요? 지금 요즘에 보니까 한 3.8%, 4.5% 정도. 네, 대출금리가 4% 되잖아. 근데 2.5, 2.75잖아요, 지금. 2.75%니까 여기서 하느니 지금 자영업자분들하고 건설회사 좀 안 좋으니까 한 번 더 내리겠다 하는데 미국이 못 내린 바람에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한 번 내리면 2.5%잖아요. 그렇죠. 2.5%인데 우리 7월부터 스트레스가 딱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서울 수도권은 1.5%예요, 가상금리가. 더하면 4%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0.5, 1.5 시절이 아니잖아요. 3.5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주택 가격은 또 어떻냐? 예전에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20에서 25%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도 쭉 올라가지고 그게 이제 40대까지 갔었는데 이게 226을 찍었어요. 우리 2021년도 겨울에 2022년도 상반기까지
226을 찍어요. 이건 뭐냐면 한 5% 정도 내 소득에 부담되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서울이 이제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작년 말 기준으로 160.5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것도 40몇 %예요. 그러면 예전에 다 2배잖아요. 자, 주택 가격도 2배, 부담도 2배, 금리도 2배. 근데 어떻게 더 오르죠? 저는 2025년 하반기에 그래서 조정이 오는 게 정상적인 시장의 어떤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번에 좀 다르다. 다르다. 그 전에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부동산이 급등했던 그 과거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네, 환경이 틀리죠. 그런데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가 버블을 더 만든다. 심리도 심리인데 쫓아갈 여력이 돼야 쫓아갈 거 아니에요? 뭐 체력이 없으니까. 지금 그 체력이 거의 소진되는 거죠. 그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소진되지만 또 온갖 빚을 또 막 이래저래 끌어다가 아무튼 지르고 보면 무조건 더 뛴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대출이 안 되는데요? 질리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요즘에요 영끌을 넘어가는 영끌들이 또 있어요. 무조건 오른다에 베팅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위험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냐면 막연한 민주당 정권 또 들어와 막연한 지금 건설업계에서 건설업이 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건설업이 좋아진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수요가 존재해야지 건설업이 좋아지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내 경제 상황이 지금 최근에 국정감사에 나온 것처럼 낮춰가지고 1.8% 잡았는데 성장률을 거기서 최상목 기재부 장관께서 1.8% 이거 유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상성장률이라고 있어요. 경상성장률도 그럼 내려야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최상목 장관이 2월 7일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계부채를 90%에서 80%로 낮추겠다. GDP 대비 5년 안에. 그러면서 대출 총량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잡은 게 3.8%예요. 3.8%만큼 대출액을 늘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적어요. 5%에서 3.8%. 많이 적죠. 20% 주는 거예요. 15%.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분들이 있냐 이거죠.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있지만 적죠. 무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무리를 해야 되고 요즘 저도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 고민의 농도가 틀려요. 이 값에 이걸 사야 되냐. 이게 불안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고민스럽다. 이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낼 정도면 정말 고민하다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건 그거죠. 이게 마지막 수요지만 힘들어하는 수요. 10몇 년 동안 올랐던 상승이 마지막 수요자. 갈아타기 수요자는 이미 소진됐고. 그럼 요게 끝나고 나면 그래서 제가 2025년 하반기에 매년 정책 자금이 5, 60조가 나오면 딱 쓰다가 한 8월, 9월 되면 꺾여요. 대출이 없으면 이게 시장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출이 몇 프로짜리면 1에서 2% 저금리일 때.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소진이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벌써 토지거래가 구역 확대 지정 요거 나왔는데 거래량이 바로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거품에 대해서 다들 지금 두려워하다가 따라간 분도 계시고 버틴 분들은 또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저보고 이제 뭐 10년째 하락론자 이러는 안티들이 있는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경고하고 싶어요. 저는 작년, 재작년 다 1월에서 9월까지 상승한다. 그리고 이때는 이래서 하락한다. 이거를 미리 상승 하락을 계속 주장합니다. 주기에 따라서 특히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10년째라고 하는 분들은 저를 뜨문뜨문 보니까 그런 거고 다주택자분들이나 갭투자분들이 이제 그러는데 계속 그러면은 이게 일반 분들이 또 제 말을 따라 좀 판단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팩트에 근거해서 상승 하락을 얘기할 것이고 국가 경제에 맞출 때 이 가격이 적정 수준인지를 계속 얘기 드리는 거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2021년도 때 얘기하고 나서 2년도에 폭락했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 좀 제 입으로 하기 좀 죄송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방은 지금 계속 조정 중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에서 사신 분들은 다 혜택을 보셨잖아요. 지금 이제 안티분들은 뭐냐면 주로 갭투기 해가지고 물린 분들이나 지금 이제 투자하려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이렇게 쫓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명예훼손 그거 이런 거 해보셨나요? 안 그러면 이 투기꾼들이 자꾸 오염시키는 것 같아요. 시장을 갖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경고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지금 우리 교수님 생각은 민주당 정부가 혹시나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 예전처럼 또 오를 리가 없다. 오를 가능성이 예전보다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제가 이 질문은 한번 하고 싶었는데 아까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분께서 앞으로 5년 안에 뭐 어떻게 가계부채를 줄여나가겠다 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분의 임기가 이제 5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5년까지 이분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거는 보통 지금 정책을 본인이 책임지려고 한 말이 아니고요. 재경부. 금융당국에 뭐 모피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또 한은 총재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왜 기재부를 방문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처음으로. 예. 그때 가가지고 이제 예전에 한번 IMF 보고서 말씀 나눴잖아요. 예. IMF 보고서에 따라가지고 이게 한국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건 이제 다 이미 전 세계가 알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대출로 주택 가격을 버티거나 이렇게 하면 내수 경제는 물론이고 이게 악순환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이미 보고서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한은 총재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금리 인하하면서 정부가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자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금리를 인하합니다. 이 워딩이 되게 중요해요. 정부가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이 소리가 좀 아까 말씀드린 최상무 장관이 얘기한 내용하고 스트레스 DSR 정책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가계부채로 인해서 주택가격 폭등하는 걸 이제 막겠다. 이게 이제 정해진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거는 이제 정부의 포진되어 있다. 그럼 한 가지 더. 6월 대선, 조기 대선이 지금 이제 실시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제가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느 당이 되든 이런 얘기가 워딩을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국힘에서조차 분양가 인하를 얘기가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한 당이 분양가 인하를 얘기하면 이쪽 당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분양가 인하는 국민들한테 좋은 거니까. 방향성이 정해졌고 두 가지 공통점 또 하나 있어요.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 얘기는 저번 대선에도 우리가 속았잖아요. 둘 다 270만 원 떠들었는데 차이점이 있죠. 요번에는 공공택지가 우리가 서울 수도권만 해도 3기 신도시가 한 20만 원가 넘는데 10%도 분양을 안 했어요. 이게 지금 택지가 보상 완료가 거의 끝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부, 어느 정권이 잡던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분양가를 인하한다는 얘기 소식이 나왔고 공급 확대는 두 당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국민들한테나 주택가격 안정에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거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PF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PF 누가 봐도 정리가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아직까지. 안 되니까 이복훈이가 갑자기 사표 던지잖아요. 예. 나중에 돌 날라고 막 그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내죠? 그럼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구조조정도 분명히 IMF에서 또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PF 문제는 이제 강하게 갈 거다. 물론 이복현 원장이 1월하고 3월에 매각 설명회도 했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잘 안 팔려요. 죄송한데 이 얘기 좀 드리면 네네. 홍도 교수님 화내실 수도 있는데. 네, 왜요? PF 문제가 왜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맨날 그 지하 룸 같은 데서 밥 먹다 보니까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주니까 맞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 살려주면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결국 PF가 안 돼서 늘어나는 이자의 모든 이 비용을 수분양자들이 결국 다 떠안아서 수분양자들은 결국 돈 쓸 돈이 없으니까 결국 경기 침체가 계속 가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가고 싶은데 이제 그것도 안 통할 것 같아요. 그 작전을 해가지고 분양하는데 지금 분양이 안 되잖아요. 지금 미분양에 대해서 기사가 안 나오는데요. 1월, 2월, 3월만 해도 20군데, 30군데 했는데 80% 이상이 다 미분양이에요. 지금. 기사가 안 나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 정권이 술 먹는다고 해서 풀린다? 그런 게 이제 2년 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 볼게요. 이 정부 믿고 도와줄 줄 알았더니 세금도 모자라서 못 도와주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자만 자꾸 늘어나네? 또 3년째 가면 이게 완전히 잠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새 정부가 들어오는데 그걸 돈도 없는데 거기다 퍼부어요? 못 뽑잖아요. 결국은 터질 건 터진다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번 하반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리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아직도 안 터지는 게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은데 다른 주제일 수 있는데 지분형 모기지라고 아시죠? 대출을 받지 말고 정부가 투자를 해줄게. 대신 연 2%의 이자 정도 내고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의 이익을 쉐어하자. 바로 이게 예,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얼핏 들으면 되게 좋잖아요. 마치 우리 유튜브 광고에서 무료 이벤트라고 딱 들어갔더니 뒤에 가니까 뭐가 더더더 붙어가지고 나중에 아예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영국이 2013년도에 주택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주택 경기가 안 좋으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금융산업자본주의의 목적은 대출을 늘리는 거예요. 채무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걔들은 국가 생각 안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국민을 위한 대출인지 금융업자와 개발업자를 위한 대출인지 분간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다 가면을 씌웁니다. 뒤에 건 다 놔두고 요이 땅 했을 때 돈 집 사는데 쉽게 사주는 거 정부가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그 수익은 금융업자 이자로 또박또박 받아가죠. 그렇죠. 개발업자들은 젊은이들 꼬드겨서 일단 5%면 샀더니
집값이 막 올라서 내가 이자만 막 내다가 어느 날 생각을 했잖아. 이걸 팔아서 딴 집 가고 싶은데 딴 집도 다 올라 있네. 알고 보니까 이자만 더 낸 거네.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천일의 칠면조처럼. 그래서 2013년도에 그 조지 오스본이라는 그 재무장관이 이걸 던졌는데, 얘도 아까 말씀 나눈 지하에서 그 하다가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이름이 헬프 투 바이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저번에 이제 금융 세미나가 한두 달 전에 열렸어요. 거기서 이 김병준 이 친구가 갑자기 지분 이익을 끊는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나 그랬어요, 제가. 금융위원장이 저게 대한민국 지금 경제를 아는데 저 양반도 기득권 카르텔의 목표야 줄기인가 하수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난 이유는 뭐냐? 이게 좋으면 계속 가겠죠? 2013년도에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택가격이 폭등합니다, 거기도. 다 투자 심리, 투기 심리가 곁들여지니까 나 싸게 사서 좋은 데 사서 팔아먹을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살든지 다 안 그렇잖아요. 시장이.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누구예요? 아, 나는 팔아서 남기고 뒤에 물린 사람은 모르겠다라는 탐욕과 투기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알면서 껍데기는 뭐예요? 아, 젊은이들의 집값 사는 걸 도와준다. 결국 폰지가 되죠. 시간 지나면. 아, 그렇죠. 결론은 그 한 형태로 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는 정부는 그나마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정부가 대주는 돈을 한 40%, 런던은 40%뭐 이렇게 비율이 다른데 그거를 무이자로 했어요. 근데 이 김병준 위원장은 뭐라 그래요? 2% 얘기하잖아요. 그 와중에 또 국민들 피를 빨아먹은 거예요. 국민들 세금 갖고 지원해준다고 진정을 했다라면 그거를 다른 데서 메꿔야 되는데 왜 2% 붙였을까요? 결국은 이거 가지고도 장사하겠다. 금융을 계속해서 이자를 받아내겠다. 이거 금융을 키우겠다. 이거 아니에요? 금융을 이렇게 챙기고 그러면 이 붐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간을 본 거예요. 김병준 위원장이. 로드맵을 6월 달에 발표해 보겠다. 6월 조기 대선이잖아요.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만약에 이게 반응이 있을 것 같으면 자기 좀 더 연장. 그렇죠. 제 말대로 간을 본 건데. 아, 그런 식으로. 지금 언론들이 묘하게 이게 10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와중에 호주가 올해부터 7월에 시작을 해요. 그걸. 이거를. 네. 그러면 호주는 왜 할까요? 호주도 지금 집값이 거품 쳤다가 주택 경기가 가라앉기 직전이에요. 그거 살리려고. 가만히 놔둬도 내려갈 건데 그걸 왜 뜬금없이 그럼 그 전에 하지 왜 지금 할까요? 자, 그러면 영국은 어떻냐? 201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시장은 아 그래 정오의 사도는 왕이 돼야지 우리가 편들지 떠들어라. 일단 여기서 이 판에서 나는 먹고 나와야지 이런 의식들이 많잖아요. 지금 탐욕주니까. 그럼 좋으면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 말한 대로 주택 공급이 늘고 주택 자가 보유율이 늘어나고 좋아야 되죠. 여기서 결정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여러 경제학자들 영국에 유명한 대학 많잖아요. 캠브리 대학부터. 경제학자들이 미친 짓이다.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노예 계약 대출이다. 그렇지. 다 퍼붓는데도 정치하는 이 인간들이 해버립니다. 누굴 위해서? 뻔하잖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빼고 부동산과 연관된 수익 창출되는 사람 올라가면 그럼 잠시잖아요. 그 뒤는. 영국이 최근에 어떤 일이 났죠? 영국 지금 너무 가난해졌어요. 그거 일조한 게 이거예요. 2023년도 10월에 9년 만에 폐지합니다. 그렇죠. 이게 말이 돼요? 왜 폐지를 하죠? 좋으면 계속 가야죠? 계속 중간에 많은 비판들이 떠올랐어요.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 그럼 자가 보유율이 올라가야 되죠?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5%가 빠졌습니다. 왜? 주택 가격이 펌핑이 되니까 샀던 사람들이 펌핑이 돼서 이자를 갖고 있잖아요. 30년 모기지, 20년 모기지로 갖고 있는데 지금 손을 놓고 싶어도 딴 데 가야 돼. 근데 임대료가 또 올라가 있어.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야.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집을 털고 본가로 들어가. 펌핑 해가지고 다들 나중엔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뭐 40% 청년 이런 분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럼 5% 들어가가지고 나머지 이자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집을 못 사죠. 그렇죠. 나쁜 정책이죠. 자, 2%의 이자를 내라. 투자해주는 돈. 한 40% 집값에 10억짜리 내외라고 본다면 4억 정도는 투자를 해주고 4억에 대한 이자 2%를 내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익이 나면 쉐어하고 손해가 나면 정부가 떠안을 깨잖아요. 자, 여기서 뭘 느끼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부는 계속 펌프질해서 이 집값을 띄워놔야 정부가 투자한 돈을 손해보지 않습니다. 집값은 계속 펌핑해서 올라가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집값이 계속 펌핑해서 올라가면 그 끝은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달콤한 제안이긴 하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서 여러분 큰 독약이 됩니다. 맞지. 많은 분들이 제 의견에 동의를 했는데 저는 아마 이 지분용 모기지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만 실행을 한다면 그리고 또 6월달 이후에 뭐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6월달...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거 꿈틀대고 가잖아요. 표 대표님도 참가했으면 좋겠는데 1인 시위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나라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꾼이나 투자자들은 좋아하겠죠.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 다 알잖아요. 알죠. 건설업자와 금융회사만 좋잖아요. 점점 양극화가 더 벌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안 좋아지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오로지 2,300만 가구 중에 3,400만 다주택자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일시적 투자자들하고. 나머지 분들 대부분 안 좋아요. 맞아요. 그러면 비율이 60, 70% 이상 국민들이 이거 안 좋아해요, 속으로는. 세금만 들고. 그러니까 국가가 사업지를 하고 있어요. 이걸 막아야 돼요, 제가 볼 때.